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에서 국제공법, 국제인권법 공부하고 있는 백분석입니다. 처음에 해당 주제로 발표를 부탁받았을 때 어, 거의 20년 넘게 해당 주제에 대해서 계속 같이 논의를 했고 이미 국제법 위반이 있다는 사실도 너무 분명히 다 밝혀져 왔고 중국이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고 위반 행위를 지켜야 한다는 얘기도 지속적으로 계속 주장했는데 또 이런 얘기를 또 다시 반복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실은 지금 앞서 발제 말씀 주신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고 위중한 상황 속에서 결국 중요한 건 오늘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정부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기존에 논의가 되었던 너무나 명백한 국제법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정책학적 과제에 대해서도 시간이 된다면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 자료집 14페이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탈북민 국제법 지위와 관련된 대부분의 논의는 중국이 1982년 가입 비준한 1951년 채택된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 소위 난민 협약에 따른 논의를 주로 해 왔습니다. 협약상 난민이라고 하면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 밖에 있으면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의 경우 그동안 유엔 총회, 인권이사회 의 결의들, 그리고 특별 절차, 특별 보고관을 포함해서, 그리고 13년 설립되어 14년 나왔던 보고서를 제출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 그리고 중국이 가입 비준한 조약에서의 조약 기구들 공이 탈북자가 난민 협약에 따른 보호를 받는 난민임을 분명히 밝혀왔습니다. 특히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경우에는 설사 중국이 주장하는 대로 경제적 이유로 탈북을 한 경우라도 탈북민이 후발적 난민, 그러니까 refugees of place라고 해서 소위 후발적 난민 또는 현장 난민이라고 부르는데 박해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출국하더라도 이후 송환될 경우 본국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난민으로 인정된다. 협약상 보호될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영환 선생님 발제에서 나와 있지만 실제 비법 국경 출입죄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지만 탈북자가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는 조국 반역죄를 포함한 중벌에도 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그러한 난민 협약상 보호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난민 협약상에서 탈북민이 난민의 지위를 획득한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난민 인정 절차에 관해서는 난민 협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사실상 어떠한 난민 인정 절차를 채택할지는 난민 협약 당사국의 입법 재량에 위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하는 게 분명한 상황에서도 실제 난민으로 받아들일지 여부는 각국이 독자적인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해 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탈북자의 경우에도 난민의 지위 인정과 인도적 보호 여부는 결국 탈북자가 실제 체류하는 중국 정부의 정치적 의지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일관되게 국제 관례와 중국 국내법에 따라 인도주의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공이 탈북자를 불법 미립국간 불법 체류자, 즉 범죄자로 분류하여 앞서 이영환 선생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단속을 통해 적발시 북한으로 강제 송환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난민 협약상의 난민이 됨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난민으로 인정해라 인정해라 실은 20년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얘기인데,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돌파를 해 나갈 수 있을까? 오늘 여러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탈북자들의 법적 지위 관련, 그렇다면 난민 협약상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 난민으로, 협약상 난민으로, 보호받아야 될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논의는 무엇이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나온 게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북한이 가입 비준한 다른 국제 인권 조약과의 관계에 따른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난민 협약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협약상 난민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중국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이를 전면 부정하고 있고 불법 이민자 또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취급하는 장애점이 있는데 반해서, 국제인권법의 경우에는 난민 지위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해당 조약 당사국 영토 내에 있는 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탈북민 강제 송환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로 난민 협약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른 국제 인권 규범, 그 중에서도 법적 구속력 있는 중국이 가입 비준한 인권 조약에서 유용한 법적 근거를 찾으려는 노력이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2023년 현재 중국은 9개 핵심 국제 인권 조약 중에 총 6개를 가입 비준하고 있습니다. 인종차별 철폐협약, 여성차별 철폐협약, 고문방지협약, 아동권리협약, 그리고 사회권 규약, 그리고 가장 2008년 가장 최근 비준한 것이 장애인 권리 협약입니다. 그리고 이들 조약 기구들은 공히 재중 탈북민의 강제 송환을 포함한 다양한 인권 문제를 당사국인 중국을 향해 제기해 왔고, 또한 중국 정부의 국제인권법 의무 위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습니다.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에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인권조약기구의 중국 국가보고서 심의에 따른 최종 견해, Concluding Observation에 따른 권고를 보여드렸는데, 오늘 실은 이영환 선생님이 말씀 주신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 개별 조약 인권 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난민 결정 절차에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탈북민을 배제하고 강제 북송되고 있다는 점, 특히 북한 출신이라는 이유로 비호를 구하는, 어사일럼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차별하여 실제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탈북 아동들의 경우 어떠한 부모 미동반 아동도 이민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의 피해 위험이 있다던가, 중국에 있는 여성 난민의 비호를 구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관련 규범을 불비하고 있고, 특히 탈북 여성의 지위가 매우 위험하여 학대, 임신매매, 강제 결혼, 사실상의 노예제의 희생자가 이미 됐거나 현재 되고 있는 그러한 특별히 취약한 상황에 있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를 통해 제기되었던 내용들인데, 공이 중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 인권상의 조약 기구들 역시 최근까지도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동권리 협약 같은 경우 2013년에 최종 견해가 가장 최근이지만 올해 지금 심의를 하고 있고,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나오는 아동권리 협상의 중국에 대한 국가보고서 최종 견해에도 유사한 내용이 강하게 비난을 통해서 제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인권조약상의 핵심적인 내용은 18페이지 각주 6번으로 나와 있는 고문방지협약 제3조의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입니다. 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방지협약 제3조에도 나와 있지만 국제인권법상 확립된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원칙은 국가가 해당 조약, 여기서 고문방지 협약을 가입 비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국가가 따라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이죠.
난민 협약 같은 경우에도 난민으로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더라도 33조에 따라서 보면은 뭐 국가 안보라든지 뭐 국가 공동체의 위험이 이런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만 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라는 국제 인권법상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난민일 필요도 없고 인간이라면 반드시 적용받아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지난 어민 강제 북송 시에도 같은 맥락에서 그대로 논의가 되었었던 내용인데요. 이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은 고문 및 비인도적 처우를 송환 시 받을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추방되거나 송환되거나 심지어 범죄인일지라도 그 범죄인 인도까지도 명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문받을 위험이 당연히 존재해야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일련의 유엔 총회 그리고 인권이사의 북한 인권 결의를 통해서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확인되어 있습니다. 강제 북송 시 북한에서 고문 및 기타 비인도 처우를 받는다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주요 인권 침해 사안 중에 하나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제중 탈북민의 강제 북송 조치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난민 협약상으로도 반하고 협약상 난민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강제 송환 금지의 원칙이란 국제관습법에도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고 중국 정부는 이를 막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시된 방안, 주로 중국 정부를 향해 국제법을 지켜라, 법 위반이 있다. 이런 내용은 이미 수년째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오고 있지만 그것마저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뿐 실제 변화가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국 정부를 움직여서 해결 방안을 찾는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탈북민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 이러한 강제 송환과 관련한 사안에 있어서는 국내적으로도 국가적 국민적 지원과 관심이 매우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발제를 마치면서 과연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제시해 볼 수 있는 법 정책적 방안은 무엇일지를 간략하게 여러분과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동안 특히 2000년대 초반을 포함해서 특정 시기에 국제 여론에 따라서 또는 서방 관련 국가의 외교 관계들을 고려해서 제3국 추방 형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국 망명을 결과적으로 용인한 사례가 있었으며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소위 조용한 외교라고 하여 교섭을 통해서 탈북민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 정부가 인식해 왔던 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북민 문제가 지나치게 공론화될 경우 중국 정부가 더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고 탈북민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제 소견으로는 이러한 접근 방식은 결과적으로는 제중 탈북자가 단속을 피해 지내야 하는 열악한 생활 환경이나 강제 송환에 따른 인권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강제 북송을 막기 위한 성과나 결과도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정부가 제중 탈북민을 적극적으로 보호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강제 송환 문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보하기 힘든 보편적인 인권 문제임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 현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가치 외교와도 맥을 같이 하고 동시에 분단국으로서 통일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의 특수관계를 국제사회를 향해 공고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효과적인 기제가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러한 제중 탈북민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 규범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최소한 중국 정부가 강경책을 자제하고 탈북민의 기본적인 안전만이라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국제인권법은 기본적으로 불법 이민 노동자, 불법 이주자라 할지라도 가장 기본적인 인권, 생명권, 강제노동 금지, 비인도적 처우 금지, 사생활 보호, 사상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가장 기본적인 fundamental human rights,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도 당장 난민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충적 보호 제도를 통해 인도적 체류자로서 최소한의 신변 보호를 개별 국가가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달리 일시적 보호 개념의 경우 난민 협약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당사국마다 해석과 적용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을 것이나 결과적으로 최소한의 그 미니멈 스탠다드 측면에서 본다면 국제 기준에 따른 설사 이런 불법 이주자들일지라도 인도적주의 차원에서의 국경 개방, 그리고 앞서 제가 강조했었던 강제 송환 및 추방 금지, 그리고 국제인권법에 따른 기본적 인권 존중 등은 기본적으로 제공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많은 시민단체가 여러 선생님들이 많이 활동을 해 오시면서 국제인권 메커니즘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해 오고 있으셨지만, 특히 앞으로 있을 이제 중국과 북한에 대한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를 적극 활용한다거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인권 이사회 주제별 특별 절차, 제가 실은 20페이지에 이렇게 몇 개를 작성을 해놨는데, 이런 특별 보고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시민단체는 정부의 의지가 약하다, 정부 입장에 시민단체가 너무 상황을 모르고, 일단 여러 가지 계속 갈등이 있어 왔는데, 각자 시민단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한계는 어떠한지 파악하고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좀 유기적인 협조 및 공조 체제를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